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한 가지씩은 꼭 있는 법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행복했기에 평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다시는 되새기고 싶지 않을 만큼 가슴 저린 순간의 기억일 수도 있죠. 마치 괴로운 악몽처럼. 저에게도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이었죠. 문제의 그날, 전 시댁을 향해 정신없이 절박하게 내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리가 꼬여 넘어져 나뒹굴고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걸려왔던 전화가 사실이 아니기를, 부디 내가 잘못 들은 것이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되뇌이며 마침내 도착한 시댁에서 목격한 모습에 전 결국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다음에는 온갖 분노로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구쳤어요. 시모가 제 친정 어머니를 불러다가 백평시댁의 거실에 손걸레질을 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친정 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어? 엄마가 왜 시댁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냐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시켰어? 정말 진짜로 그런 거야?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척 순진한 미소로 대답하셨죠. 딸, 사돈이 용돈도 주셨어. 괜찮아. 마침 시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시모는 별일도 아닌데 법석을 떨고 있다는 투의 표정이었고,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 친정 어머니께 백평시댁에 손걸레질을 시켜놓고서는 자기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들어온 것 같더군요. 분노한 저는 시모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싫으면 저만 괴롭히면 그만이지 왜 애꿎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이런 모욕을 주시는 건데요? 모욕은 무슨 모욕? 누가 들으면 나를 사돈 공짜로 데려다가 억지로 부려먹는 몹쓸 시어머니처럼 생각하겠다. 예, 걸레질하는 대신 용돈 주겠다니까 사돈이 그 돈으로 과자 사 먹을 수 있겠다면서 혼자 신나서 저러고 있는 건데 넌 그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니? 너도 눈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보렴. 사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언성을 안 높이죠. 친정어머니 치매세요. 그거 다 알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랬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평생 워낙 고된 삶을 살아오셨던 탓에 그만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셨던 거죠. 제가 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제 친정어머니의 치매를 약점 삼아서 저에게 모욕을 지려는 심산이었으니까요.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냐고요? 시모는 줄곧 저와 남편을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엔 참 해괴한 일들도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만만치 않은 사건을 직접 겪어보았던 입장이기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크게 공감하기도 했고 마음적으로 많은 위로도 받아왔어요. 특히나 몹쓸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맞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기분까지 덩달아 상쾌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제 사연이 취득되어 여러분들께 통쾌함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을 두고 누가 감히 귀하고 천함을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드물게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훌륭한 친정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릴 적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대대로 어렵게 지내왔던 친가와 외가 모두의 가난을 물려받은 셈이었죠.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은 국민학교 근처도 못 가보셨다고 해요. 또래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제 부모님은 어른들을 따라서 돈벌이를 나서야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른이 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외동딸인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가난은 여전했어요.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 판자촌이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도시가스요? 기름 보일러요? 그런 건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매서운 겨울을 다 사가 빠진 솜이불과 연탄 난로로 겨우겨우 버티며 그마저도 한 장에 몇백 원 하는 연탄조차 풍족하게 뗄 수가 없어서 가장 추운 날에만 난로를 돌리고는 했죠. 심지어 저희 가족에겐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빚이 제법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막일을 나가시는 아버지와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어머니의 벌이로는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허덕일 수밖에는 없었죠. 두 분 모두 한글도 더듬더듬 읽는 분이셨기에 다른 좋은 일자리가 주어질 리는 만무했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친정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가난한 제가 의무교육 제도 덕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조심스레 꺼내어 보시던 가락지를 눈물을 머금고 내다 파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락집 한 번으로 마련한 책가방과 학용품을 제게 안겨주시며 아주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고 있니? 혹시 공부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저 때문에 외할머니가 남긴 선물을 팔았으니까요. 되게 아끼던 반지였잖아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미안하다고 부모가 돼가지고서는 잘 먹이지도 못했지, 잘 가르치지도 못했지, 그저 고된 가람만 물려주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할머니는 그게 평생의 한이셨던 거야. 그 한을 엄마가 우리 성경이를 통해서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엄마랑 아빠는 지금 참 기쁜걸.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우리 같이 웃자꾸나.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날이니. 우리 딸이 마음껏 공부하면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러자 줄곧 묵묵하게 지켜보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준비물 사는데 쓰라고 쥐어주신 용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삶부터가 고되셨을 텐데 남들에게 종종 무시당하기도 하는 공사장 막일과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며 100원씩, 200원씩 아끼고 또 아껴서는 딸 자식을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 덕분에 전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분명 귀천이 있더군요. 부정할 수 없는 천박함이 줄줄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그 사실을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사람들 중 가장 천박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거든요.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이따금씩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고는 했어요. 특히나 제가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하던 날에는 유독 크게 느껴지는 아픔이었죠. 대답을 망설이는 남편의 눈빛이 무언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거든요. 자기 혹시 나랑 함께 사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야? 아니면 혹시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어? 그게 사실은... 그래. 너도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니까. 뭐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구나. 우리 엄마
사람들한테 일수놀이에서 돈 벌던 사람이야. 지금은 부동산을 굴리지만 거의 사채업자라고 출신이라고 봐도 돼. 젊을 적 가난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돈 앞에서는 아주 아나무인이라니까.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악독하게 해코지해서 이자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랑 나한테 거의 여왕처럼 굴거든. 가난한 집안을 혼자 일으켜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네, 남편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젊을 적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취업 준비생인 두 시동생을 직접 거두어 먹이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죠.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 시동생이 음주운전 외제차에 치여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시모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다고 해요.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인 탓에 두 동생의 생명보험금과 운전자로부터 사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셨는데요. 통장 관리를 도맡고 있던 시모가 시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그 돈으로 사채놀이를 했다고 해요. 사채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부동산 놀이를 시작하면서 시댁은 거부가 되었고요. 그렇게 시모는 나 덕분에 거짓 신세 면하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라면서 가족에게 마저 아나무인인 사람이 되었어요. 더욱이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시켰던 일이 워낙에 미안했기에 시모의 기세에 놀려 평생을 살아오셨고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시모를 향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엇나갔을 뿐이지 천성적으로 타고난 아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훌륭한 친정 부모님 덕분에 번듯한 사람으로 자란 저의 선한 기운이 시모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전 시댁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댁은 건물 평수만 100평의 정원까지 딸려있는 으리으리한 집이었죠. 문제는 시모가 졸부냐, 집이 얼마나 넓느냐 하는 것이 아닌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찌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앉아있는지 그간 시모가 얼마나 악처였고 몫을 엄마였는지가 제 눈에도 훤하게 보일 지경이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귀부인 차림으로 자리에 앉은 시모의 첫 마디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 설마 지금 여기 맨손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니? 하다못해 이력서라도 하나 써가지고 왔어야지. 어리둥절한 제가 무슨 이력서냐며 조심스레 되묻자 시모가 코웃음치며 고압적으로 대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거니? 아드님과의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결혼 허락은 무슨? 새 파출부 면접 자리라면 또 모를까? 파출부 면접이라뇨? 대자하니 어릴 적 내내 거지 속을에서 살다가 친정이 지금까지도 가난을 벗어나질 못했다면서 그런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뭘 어쩌고 어째? 오르지 않을 나무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법이야. 외람되지만 어머님,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너도 내 입장 한번 대봐라. 과한 말씀 안 나오게 생겼나?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데 겨우 니까지 게 어디서 예비 며느리 행세야? 그날 시모는 저를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시종일관 새 파출부 면접 온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걸 가만히 다 하고만 있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전 저대로 시모에게 조곤조곤 항변을 했습니다. 결혼에 제일 중요한 건 배경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아드님과 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가난한 주제에 기까지 센 너 같은 년을 들였다가는 집안 말아먹기 일수라며 결혼을 격하게 반대했어요. 졸지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볼 확실해진 상황에 놓여버리고야 말았고요. 하지만 시모는 악을 질러대며 반대했고 졸지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진 상황에 놓여버리고야 말았는데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대로 헤어지기에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혼을 건네고 화답하는 순간 이미 저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운명을 시작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늘 기죽어 살게 만들었던 시모 앞에 당당하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결혼 끝까지 반대하실 생각이세요? 얘라이 모질이 같은 놈아. 네가 뭐가 빠진다고 그런 지구멍 인생이랑 가야변 맺어 맺기를. 양가의 차이가 나도 좀 더 끝나야지 말이야. 너도 머리 다는 게 달렸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제대로 해봐. 그 집안이랑 혼사 맺어봤자 좋은 일이 뭐 있겠냐고. 끽해야 우리 집 재산 퍼다주면서 가난쟁이들 먹여 살리기밖에 더 있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 하나뿐인 아들 자식 없는 셈 치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꼴랑 기집애 하나한테 눈 팔려서 엄마랑 의절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그년이 그렇게 좋아? 왜? 심대서 아주 훌륭한 여자니?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 이놈아. 실컷 가지고 놀다가 깔끔하게 버릴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제 말을 좀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요. 의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옥상에서 추락해서 이 세상 하직할 거예요. 그 꼴 보고 싶으시면 끝까지 그 사람 반대해 보시던가요 오지. 떨어져? 이 세상을 하직해? 너 지금 엄마한테 농담하는 거지? 마음대로 착각하시던가요.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처럼 남편이 아주 강하게 나와준 덕분에 저희는 마침내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제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긴가민가 하듯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은 오직 저 혼자서만 눈치챘고 저 혼자서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그 생각을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제 친정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을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경우 없고 무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없이 사는 처지여도 그렇지. 우리 정도 되는 집안이랑 상견례 자리에 나왔으면 그만한 예복은 갖추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주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이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시모를 제지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농담 아닙니다 라고 시모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이면서요. 때마침 시아버지께서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스스로 체면 깎아먹는 일밖에는 안 돼요 여보. 품격을 지키시다. 품격? 시모는 아무래도 난 귀부인이다 하는 자부심이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품격을 지키자는 말에 마치 진짜 올바른 귀부인이라도 된 양 정중한 태도로 돌변했으니까요. 덕분에 상견례는 어찌어찌 잘 끝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나름 안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시모야 좀 유별난 사람 같지만서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이니 큰 걱정은 없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면 시모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눈치였어요.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려고 합가를 수락했냐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도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전 단 하나의 생각으로 합가를 수락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를 그동안 짓눌러 왔던 시모의 기세로부터 보호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 순간부터 시모와의 다툼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며 제 길을 꺾어 놓으려 들었고 전 그런 시모에게 맞서 저희의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식이었죠. 오늘부로 직장에 사표 쓰거라. 파출부들 싹 다 해고했거든. 저한테 집안일 전부 다 시키시라고요? 당연하지. 공짜 파출부가 하나 떡하니 생겼는데 뭐하러 엉뚱한 데 돈을 쓴다든. 겸사겸사 정원관리도 직접 해놓고 운전면허 있지? 앞으로 네가 내 운전기사니까 24시간 대기할 생각해.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어쩌죠? 저 직장 그만둘 생각 없는데. 왜? 꼴랑 월급 받아서 부자 되려고. 부자 돼서 우리 아들 데리고 탈출하려고. 덕이나 꿈도 야무지다. 예, 직글 모아봤자 한 점 직글밖에 안 되는 법이야. 쥐꼬리 월급 가지고 평생을 아등바등하면서 살아보아라. 내 재산 발끝만큼이나 따라올 수 있나.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게 도리고요. 근데 지금 어머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 그만두게 만든 다음에 저 집안에 눌러 앉혀놓고 그렇게 기 꺾어버리고 나서는 평생 죽어 살게 만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럴 순 없죠. 하, 퇴바라진년.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말대꾸야 말대꾸는. 또 어느 날에는 제 앞에 피임 도구들을 한가득 던져놓는 일도 있었죠. 난 아직 날 내 며느리로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인정할 때까지 둘 사이에 자식은 낳지 말거라. 왜요? 어머님께서는 귀여운 손자 하루라도 빨리 품에 안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 닮은 아이면 엄청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자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부덕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거야 뭐. 내 아들 닮았으면 당연히 사랑스럽겠지만서도. 아무튼 간에 임신은 반대다. 아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핏줄이 얼마나 고결한지도 나한테는 중요해. 이처럼 시모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제 길을 꺾어 놓으려 들었지만 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의 바르지만 당차게 시모에게 맞섰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남편도 흔들리고 제 결혼을 지지해 주신 시아버지께도 속상한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절 향한 수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내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야 말았죠. 퇴근한 제가 시댁에 도착해보니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거실에서 시모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얼핏 본 시모와 젊은 여자의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처음 전 그 젊은 여자를 시모 쪽 친척인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잠시 대화를 이어가던 젊은 여자가 시댁을 떠나자 시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말이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던. 어머님 쪽 친척인가요? 결혼식 때 못 본 것 같은데. 친척은 무슨. 똑똑히 듣거라. 방금 그 여자가 앞으로 네 형님 될 사람이다. 형님이요? 그래. 장차 네 남편의 본처가 될 형님. 넌 그저 접시일 뿐이고. 어머님 혹시 약주하셨어요? 맨정신이다 이거사. 와, 그럼 어머님은 진짜 창의력이 대단하신 거네요.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제가 바짓가랑이 붙들고 어머님 시키는 대로 기죽어 살겠다고 애걸복걸 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이 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애걸복걸 할 만한 년이었으면 진작에 싸움에 진 개처럼 꼬란지 말고 살살 기었겠지. 이제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예, 여기서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아들령 당장 이혼해. 이혼 사유는 너한테 딴 남자가 생겼다는 식으로 최대한 우리 아들 상처받지 않도록. 참 그때 그 모욕감을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할지. 아무튼 마침내 드러난 시모의 본심은 절 남편과 이혼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던 당시에 남편이 시모에게 강하게 나왔던 전적이 있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차마 남편에게는 이혼하라는 말은 못 꺼내겠고 그렇다고 절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도 없으니 갖은 모욕을 줘서 저 스스로 떠나주기만을 바랐던 거죠. 그럼에도 전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혼 생각은 초도 없었는데요.
시모가 기어코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이 또 한 번 뒤집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가 남편에게 상간녀를 소개시켜 주었던 거죠. 격분한 남편이 절 위해 또 한 번 화를 내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미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런 저한테 상간녀를 소개시켜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쾌락에 이놈아. 애초부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하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자식 지키려는 부모가 못할 뜻이 세상 어디에 있어. 그녀는 집안 말아먹을 불려시라고 꼬리 9개 달린 곰이요. 불려시오? 엄마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결혼 허락받을 땐 이 세상 하직해버리겠다면서 길길이 날뛰지를 않나. 지금도 엄마한테 소리나 바락바락 질러대고 있지를 않나. 평생 엄마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따르던 네가 그년이랑만 엮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이런데도 그년이 집안 말아먹을 불려시 구미호가 아니면 대체 뭐라디, 응? 그럼 평생 엄마한테 기죽어 살아온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그래서 이번엔 또 뭘로 엄마를 겁줄 거니? 접시물에 코라도 받겠다고 할 참이야. 아니요. 제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저 없이는 못 삽니다. 평생 우리 같이 100년 해로할 거예요. 그 행복을 엄마가 끝끝내 가로막겠다면 우린 엄마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그렇게 선언한 남편은 곧장 짐을 정리하고는 절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친정에 머물며 저희 부부만의 신혼집을 구해 분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악독한 시모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남편도 마침내 저희만의 신혼을 맞이한 것 같다면서 행복해 했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속엔 늘 걱정 한 가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서 끝날 시모가 아니잖아요. 분명 다른 꿍꿍이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 어머니께 병고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병고의 시작은 친정 아버지께서 자정이 다 된 늦은 밤에 저희 신혼집을 다급하게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안 왔니? 네, 안 오셨죠. 왜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일을 어쩌냐. 네 엄마한테 뭔 일이 난 것 같다. 저녁 나절에 산책 간다고 나왔던 사람이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휴대폰도 전화를 안 받고. 기겁한 저희는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친정 어머니를 찾아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친정 어머니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튿날 아침 무렵에서야 친정 어머니께서 발견되신 곳은 뜻밖에도 제 시댁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발견하신 분은 시아버지셨는데요. 어머니의 상태가 좀 이상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당신이 누구인지, 시댁 대문 앞에는 왜 쪼그려 앉아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저희에게 데리고 오셨을 무렵에는 어머니 스스로 절 만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었던 것을 기억해내셨어요. 하지만 걱정은 여전했죠.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계신데 그런 분이 절 만나기 위해 시댁을 찾아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휴대전화도 있고 집 전화도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말이에요. 이에 저희는 친정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찾아온 급성 알츠하이머 치매였죠. 진단을 받은 이후 어머니의 치매는 아주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마치 평생 살아오신 힘든 삶을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고 싶으신 것처럼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친정 어머니의 치매 자체는 저에겐 아무런 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아 드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었고 남편 또한 사위도 아들이라면서 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감호하겠다며 약속해 주었으니까요. 문제는 친정어머니가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곳이 하필이면 시댁의 대문 앞이었다는 겁니다. 시모는 친정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기에 제 친정어머니의 증세가 치매라는 사실을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제 직장으로 직접 찾아왔더군요. 저희가 선물 주고받을 만큼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사부인 말이다. 치매 온 거 맞지? 그렇다면요? 치매라는 병이 원래가 그래. 맞벌이 부부로서는 병간호하기가 쉽지 않아. 너희 부부 둘 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부인한테 꼭 붙어 지내야 한다면 피부치 딸인 네 쪽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맞겠지. 그래서 준비해 봤단다. 그 말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선물 박스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선물 박스에는 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걸레 한 짝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모의 그 말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꾸나. 우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줄 생각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조선시대 노비마냥 기죽어서 살아. 내 운전기사 노릇도 하고 짬짬이 정원사 노릇도 하고 100평짜리 우리 집 직접 송골레질도 하면서 그럼 혹시 아니? 내가 감도해서 너 그 애미 호스피스 병원비라도 몇 푼 보태줄지. 호스피스 병원이요? 거긴 치료가 아니라 생을 마감하기 전에 머무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똑해서 좋네. 이 세상에서 쓸모를 다한 늙은 것은 하루빨리 조용히 사라져줘야지 안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치매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한텐 소중한 어머니세요. 제가 평생 받고 자란 사랑만큼 당연히 자식으로서 제가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남편이 얼마나 큰 용기까지 내가면서 날 그 집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고개 숙이고 들어가? 그래서 너 지금 내 말대로 못하겠다 이 말이니? 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 직장으로 찾아오신 건 아마 어머님 인생에서 제일 잘하신 일일 거예요. 회사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험한 꼴 보게 되셨을 테니까.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한 저는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썩은 걸레를 시모의 면전에 던지며 자리를 떠버렸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이죠. 정모님 걱정돼서 일찍 퇴근하는 길이거든. 근데 방금 보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왜? 엄마 또 어디가 안 좋으시대? 그게 아니라 당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우리 엄마가 장모님을 집으로 데려가서는 손걸레질을 시키고 있다고. 보호사님 입장에서야 서둘이 찾아와서 제 어머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겠죠. 신부가 사부인에게 감히 손걸레질을 시키리라고는 도무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시댁에 달려가 보았더니 모두 사실이더군요. 시모가 제 친정어머니를 불러다가 100평의 시댁의 거실에 손걸레질을 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친정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응? 엄마가 왜 시댁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냐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시켰어? 정말 진짜로 그런 거야?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척 순진한 미소로 대답하셨죠. 딸, 사단이 영턴 더 지졌어. 괜찮아. 마침 시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때 시모는 별일도 아닌데 법석을 떨고 있다는 투의 표정이었고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 친정어머니께 100평 시댁에 손걸레질을 시켜놓고서는 자기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들어온 것 같더군요.
분노한 저는 시모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싫으면 저만 괴롭히면 그만이지. 왜 애꿎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이런 모욕을 주시는 건데요? 모욕은 무슨 모욕? 누가 들으면 나를 사돈 공짜로 데려다가 억지로 부려먹는 몹쓸 시어머니처럼 생각하겠다. 예, 걸레질하는 대신 용돈 주겠다니까 사돈이 그 돈으로 과자 사 먹을 수 있겠다면서 혼자 신나서 저러고 있는 건데 넌 그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니? 너도 눈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보렴. 사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언성을 안 높이죠. 친정 어머니 치매세요. 그거 다 알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분 나쁘니? 그럼 이쯤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해. 평생 내 밑에서 기죽어 살던가 아니면 내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해 주던가. 난 이혼 쪽이 더 끌리는데. 그렇게 말하며 시모는 깔깔깔깔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친년이 사돈이 누군 줄 알고? 하고 외치며 들이닥친 시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시모를 쥐잡듯 잡아 반쯤 죽여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그토록 분노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인 눈치더라고요. 시모가 오줌을 지릴 기세로 다리를 달달 떨어가며 시아버지의 분노에 찬 주먹에 쑥쑥 묻히기였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시모가 초조금이 되고 나서야 주먹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친정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는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보여서 죄송합니다, 사부인. 상견례 날 제가 바로 알아보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부인. 순간 저는 상견례 당일 제 친정어머니를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았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저만 눈치챘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했죠. 불현듯 떠오른 기억에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랑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있고 말고 사부인께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시란다. 그날 시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과거 두 친동생을 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린 시아버지께서는 그 상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모가 사고로 거머쥔 돈으로 사채놀이를 시작하는 사이 시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동네 공원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피폐해진 마음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끼니도 잘 먹지 못해 살이 20kg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아버지를 오며 가며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근처에 가사 도우미 일을 다니던 제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보기에도 시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딱하고 위태로웠던 모양이죠.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불쑥 시아버지께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라도 있나 봐요.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수시로 햇새 많지 마음이 무너져 있던 시아버지는 제 어머니의 다가섬이 썩 달갑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시죠. 남의 일에 신경 끄시고. 맨날 텅 빈 눈으로 하늘만 보고 있길래요. 신경이 쓰여서 안쓰럽기도 하고요. 지금 누구 동조합니까? 동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걱정이죠. 저랑 동년배 같은데 결혼은 하셨나요? 두 동생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꺼번에 떠나보냈고 슬아의 아들 자식 하나 있으다. 얘기 다 들었으면 그냥 좀 가시오. 괜히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주 몹쓸 인간이네 이거. 이 여자가 근데 자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송 세월이나 보내고 있어? 이런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심정은 오죽 미어지겠냐고. 당신이 이러고도 아빠야? 그 꾸짖음에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이 번쩍 드셨고 곧장 제 어머니의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받은 간식인 크림빵 하나를 시아버지께 건네셨죠.
억지로 넘겨서라도 먹어요. 사람이 아주 뼈가죽만 남았어. 아빠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걱정도 안 끼치지. 시아버지께서 얼떨결에 어머니의 크림빵을 받아 잡수시게 되면서 두 분은 안면을 트게 되셨어요. 이후 친정어머니는 퇴근길마다 구원에 들러 당신 몫으로 받은 간식거리들을 시아버지께 드렸죠. 그런 친정어머니의 정성은 시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정성을 받기 전까지 시아버지께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계셨던 데다가 사채놀이를 시작한 시모 때문에 집에도 좀처럼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시아버지께서 잡수신 유일한 끼니는 친정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간식거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참 달고 맛난 정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분의 인연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속에 응어리졌던 이야기들을 친정어머니께 모두 털어놓으며 마침내 홀가분해졌던 바로 그 무렵 제 친정어머니께서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이 먼 동네로 바뀌어버린 탓에 인사도 없는 작별을 맞이하고야 말았거든요. 더군다나 당신은 휴대전화도 없었던 시절이었던 데다가 정확하게 통성명을 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과의 영원한 작별이 될 뻔했었던 거죠. 그러한 인연이 수십 년들 돌고 돌아 사부인과 사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고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하나의 궁금증을 시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제 어머니를 알아보게 되셨던 건가요? 상견례 날부터 얼마 전까지 쭉 긴가민가 했었다. 세월이 좀 많이 지난 게 아니잖니. 서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름진 얼굴만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고 사부인은 더더욱 날 알아볼 수 없었을 거야. 그땐 내가 마음고생 때문에 살이 20kg나 빠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을 때였으니까. 그러다가 실종된 사부인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내가 발견하던 날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단다. 그때 사부인을 너희에게 모셔다 드리던 일이 우리가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된 시간이었잖니. 그래서 조심스레 여쭤보았지. 젊을 적에 텅 빈 눈으로 하늘만 보던 사람을 따뜻한 정으로 구원해준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사부인께서도 나와의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 나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간식이 크림빵이었다는 것도 사부인께서 먼저 말씀하시더구나. 생명의 은인임에 틀림이 없었어. 그치만 어머닌 치매시잖아요. 나도 주변에 치매 걸린 친구 몇몇 있어봐서 잘 알아. 치매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거지. 없었던 기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더구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니. 사부인의 기억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내가 생명의 은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말을 마친 시아버지께서는 호랑이 같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다가섰습니다. 초죽음이 된 채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사부인이 그때 그 생명의 은인인 줄은 나 진짜 몰랐어. 당신한테 얘기만 들었었지. 나 직접 만나뵌 적도 없잖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그니까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는 사부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 테니까 제발. 내가 왜 그동안 당신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냈는 줄 알아? 먼저 세상 떠난 두 시동생들 직접 거둬 먹이고 뒷바라지하게 만들었던 일이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이젠 아니야. 당신이 한 사람한테 신물이 날 대로 놔버렸고 앞으로 내 생명의 은인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변호사랑 얘기 되는 대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자 시모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부자 드놓고서는 염치가 없다는 둥. 나이 먹어서 본쳐버린 남자치고 편한 노후 없다는 둥.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짓거렸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모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이야기네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모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혼당한 게 아니라
치열한 소송 끝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토해놓으며 사실상 쫓겨난 셈이죠. 시모가 사치놀이와 부동산 놀이를 했던 자본금이 시아버지의 두 친동생들의 불의의 사고와 관련된 돈이었으니까요. 저희 식구들, 그러니까 저와 남편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아버지는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모가 토해낸 돈으로 교회에 별채가 있는 큰 저택을 구매하셨고 모두가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저와 남편은 자식으로서 치매 친정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시아버지께서도 제 친정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대접하면서요. 최근에는 커다란 경비견 몇 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시모가 가끔씩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 때마다 저와 시아버지께서 합심해서 쫓아내고는 했는데요. 그때마다 경비견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견 풀어놓겠다 한마디면 시모가 꼬랑지 말고 주랭랑을 쳐버리고는 하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전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철석같이 믿습니다. 사람을 베풀면서 사는 귀인은 하늘이 감동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요. 반면에 천박한 행동거지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엔 쪽박을 차게 마련이라고요. 사채의 부동산 노름으로 큰돈 거머쥐었답시고 저와 친정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혔던 천박한 졸부 시모처럼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